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어떤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제 닉 매지올리의 부의 사다리 올라타라를 기반으로 한 거고요. 제가 했던 방식도 약간 얘기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억을 가장 빨리 모으는 방법이 뭘까? 일단은 제가 뭐 늘 강조하지만 일단 저축은 기본입니다. 이제 기본. 그러니까 저축률 50% 이상은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볼게요. 왜 20년을 노력해도 제자리인가 이래가지고 이제 보통 경제 연구는 미국 연구가 좋은 게 많아요. 한국은 미국보다는 뭐 개인의 자산에 대한 연구나 뭐 경제학 연구가 확실히 좀 빈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미국 연구를 많이 보게 되는데, 미시간대에서 이제 소득력학 패널 20년 추적 결과를 보니까 20년을 이제 노력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볼게요. 20년을 노력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칸, 그러니까 좀 이따가 이제 그 칸이 나올 텐데 한 칸 올라간 비중이 32%, 두 칸 이상 올라간 경우가 5%고요. 68%가 제자리에 머문다고 합니다. 68%.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못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건데, 다만 한 칸 올라간 사람도 있고 두 칸 올라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 칸이나 두 칸을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를 정말 이 말은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게 뭐냐면은 1,000만 원 가진 사람하고 10억 원 가진 사람 전략이 완전히 다른 게임이거든요. 이 자산 시장에서는. 가령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1,000만 원이면은 일단 할 수 있는 투자가 사실 이제 주식이나 코인으로 제한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10억부터는 부동산이나 어떤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도 가능해진다. 그래서 물론 뭐 5천 1억 원 정도로도 토지 투자도 많이 하셔서 큰 돈 버신 분들도 많이 받고 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1,000만 원 가진 사람과 10억 가진 사람이 쓸 수 있는 전략이 굉장히 다르고 완전히 게임이 다른 게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라가면 어떤 내가 소득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올라가면은 내가 원래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어떤 전략은 안 먹힐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전략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거를 좀 다룬 책이다 또는 다른 연구들을 조금 이제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자 일단은 이걸 층으로 나눠요. 아까 1,000만 원 1층에 있는 거고요. 2층이 1억 4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달러기 때문에 지금 1,400원으로 그 바꾼 거예요. 이해되시죠? 환율이 1,4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원래는 그러면은 이게 몇 달러일까요? 이거 10,000달러죠. 10,000달러. 그쵸? 10,000달러, 10만 달러,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층, 2층, 3층인데 지금 몇 층에 있느냐? 여기서는 이제 100만 달러 기준, 너무 오면 크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10억이면은 몇 층이다? 3층이에요. 3층. 자, 4층을 눈앞에 둔 구간, 가장 많은 사람이 벽에 부딪히는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거가 되게 좋았어요. 뭐냐면 너무 공감됐고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게 뭐냐면 1층은 이제 그냥 생존을 위한 거예요. 여기는 생존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안위나 모든 어떤 내가 지향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생존이에요. 여기는. 2층부터가 장보기가 조금 자유로워진다. 그러니까 뭐 외식 물가가 아니라, 이건 외식이 아니에요. 그냥 야채를 고르고, 그러니까 내가 마트에 가서 야채를 고르고 무슨 고기를 조금 고를 수 있어. 여기까지가 이제 2층이에요. 요것까지를 그냥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게 2층입니다. 그다음에 3층 외식의 자유. 근데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우리나라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3층이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외식을 합니다. 솔직히 자주 말씀드린 바 있었지만 한국은 소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자기의 자산이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소비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자. 자, 이 책에서는 4층부터 뭐라고 했냐면 여행의 자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0억, 그냥 10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환율 문제가 좀 있으니까 한 10억부터 그래, 요때부터는 좀 여행 좀 가도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배 자유, 영향력의 자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2층, 3층에 주로 있잖아요. 그쵸? 솔직히 2층, 3층이 주로 있어요. 순자산이 그래도 뭐 100만 달러.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한 10만 달러? 10만 달러부터 그나마 장보기만 자유가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내 수중에 1억만 있어도 외식도 다 하지. 그다음에 여행도 다 가지. 그것도 여행도 뭐 일본도 한번 다녀오고 동남아시아도 한번 다녀오고 조금 이제 또 신혼여행인데 나 우리 집 나랑 와이프랑 저 만나가지고 이제 합쳐서 자산이 한 1억밖에 안 되는데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이렇게 그냥 기준을 잡았는데 우리나라를 치면 좀 다르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요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죠? 우리나라 그래서 선진국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맞아. 우리나라는 외식 비용이 좀 싼 편이에요. 사실은. 그래도 싼 편이긴 해. 자, 그래서 위치부터 한번 진단을 해보고 어디서 나는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하나 말씀드릴 게 여기 다음 단계, 여기서 3층에서 4층으로 넘어갈 때가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예, 3층에서 4층으로. 그래서 여기서 많이 사람이 이제 부딪힌다. 그 실제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상위 10%에 딱 해당하는 선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위치부터 진단을 하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절약이 나오는데, 절약만 해서는 안 돼요. 그쵸? 절약은 기본값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1층에서 2층까지는 절약이 된다. 절약으로. 여기까지 가는 거죠. 여기까지는 가는데, 근데 아니야, 3층도 가. 사실은 3층도 가는데, 절약으로 3층까지는 가는데, 이제 3층에서 그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가려고 하면은 수입을 높이거나 이제 당연히 투자를 잘해야겠죠. 예, 근데 이 순자산이 좀 작을수록 절약이 잘 통하고, 이제 점점 커지면 당연히 불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본인 몸값도 올리고 투자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제가 이거는 좀 너무 극단적일 순 있어. 예, 극단적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마인드예요. 자, 이게 보면은 내 순자산을 1% 늘릴 가능성이 없는 일에는 시간을 쓰지 마. 저는 사실은 뭐 내가 어떤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뭐 독서도 하고 이런 거 다 좋거든요. 당연히 그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내가 1층에 있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순자산을 늘리는 행위 말고는 사실 다른 거에 시간을 쓰면 안 돼. 1층에 있을 때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순자산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절약을 하고 1억 원부터는 내가 돈을 버는 거를 늘리고 순자산 5억부터는 투자를 잘해야 돼요. 레버리지를 한다는 게 이게 사실 창업이나 사업이나 투자는 똑같은 건데 레버리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돈이 없다. 1단계다. 1층이다. 순자산을 이렇게 늘릴 가능성이 없으면 하지 마. 쿠팡 최저가 비교는 기본이에요. 최저가를 비교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최저가만 사야 돼. 예를 들면 저희가 계란을 산다. 그럼 쿠팡에서 30알짜리 최저가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비 당연히 줄여야 되고, 그 알뜰폰 써서 쓰셔야 되고, 중고 판매까지 전부 다 이제 당근 많이 활용하셔야겠죠. 당근에서 싸게 사야 됩니다. 많이 살 게 있으시면. 근데 안 사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소비 기준을 월급이 아닌 자산에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꼭 넣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내가 500만 원을 벌어요. 500만 원 버니까 내가 이번 달에 1000만 원 벌었어. 1000만 원을 버니까 이때 소비가 늘어나면 안 되겠죠. 이게 뭐냐면 내 기준치를 저는 자산에 둬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자산에. 그러니까 내가 10억 원 정도 모았어. 그러면은 내가 10억 원 정도는 있고 하니까 그래, 조금은 늘려도 되겠다. 근데 이것도 소득이 안 느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뭐 5,000원, 만원, 5만 원, 10만 원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10만 원 쓰면 안 돼. 저는 이거보다 기준이 훨씬 더 낮아요. 훨씬 더 낮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10억 원이 있어도 저는 10억 원이면 하루에 5만 원 정도일 것 같은데. 10억 원이면 하루에 5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제가 최악으로 생각하는 거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볼게요. 월급이 오르자마자 차를 바꾼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법무관 시절에, 이제 그 친구는 물론 뭐 집이 잘 살아서 그랬을 수는 있어. 그랬을 수는 있어. 월급이 오르자마자, 그러니까 월급이 생기자마자 이제 제네시스 GV80을 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무슨 돈으로 한 거냐? 대출을 받았대. 그래, 뭐 대출 받은 건 좋은데 그러면 네 월급이 200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냐? 뭐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월급이 오르자마자 차를 바꾸시는 되게 용감한 남자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여자분들도 있는데 남자분들이 차 쪽은 좀 더 많죠. 월급이 한 300에서 400으로 오르니까 갑자기 이제 차를 바꿔요. 그쵸? 근데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말하면 월급 400, 500 차를 끌고 다니면 안 된다고 보니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차를 진짜 최근에 샀는데 그것도 중고차로 얼마 되지도 않는 가격에 샀는데 저는 차를 이제 그렇게는 안 사요. 이게 근데 왜 아깝냐면 진짜 이게 막 계속 그 생각이 들어. 내가 부동산 집을 해서 또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갈아타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땅을 살 수도 있고 이걸로 땅을 살 수도 있고 미국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그냥 내가 ETF만 정말 안정적으로 집어넣는다고 가정해도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차값을 뭐 이제 한 1억을 썼다고 치면 야 1억이면은 이게 내가 10년 후면 이게 얼마지?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야 내가 이거 지금 차에 1억을 써가지고 이거
1억이면 내가 이걸로 20년 정도 뭐 장기 수익률 한 10%, 연 10%로 투자하면 이게 얼마냐. 맨날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사실. 너무 아까운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저도 이제 아이가 있고 하니까 뭐 카시트 끼우고 이제 아이도 데리고 다니고 해야 되니까 사긴 샀어요. 근데 그렇게 뭐 사실 돈을 많이 쓰고 있진 않아서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월급 오르자마자 차를 바꾸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도 좀 최악으로 보는 거. 야, 이게 이제 정확하게 뭐냐면 비싼 동네로 이사하고 여행을 린다. 우리나라 기준 뭘까요? 신혼부부가 전세 들어가서 신도시 전세 들어가서 막 거기서 되게 좋은 주거의 질로 살아. 여기에다가 또 이제 신혼부부들이 또 뭐 많이 하죠? 여행 다녀요. 딱 결혼했고, 이제 아이 아직 나오기 전이야. 아이 낳기 전이면 이제 뭘 다녀요? 여행을 막 다녀. 여행을 다니면서, 이번에 물론 연애할 때도 다녔겠지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직 아이 생기기 전이니까 어디 뭐 또 해외여행도 한번 다녀오고, 뭣도 다녀오고. 요런 거를 하면 이게 돈이 모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수입이 올라도 꼭 순자산 제자리예요. 제가 그 저번에 다뤘던 컨텐츠 중에 맞벌이 함정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분명히 올랐어. 분명히 올랐고 둘이서 모으니까 더 또 많이 모을 수도 있어. 모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순자산이 늘어나질 않아. 네, 늘어나질 않고 거의 그 결혼할 때 부모님이 지원해준 돈으로 산 집 한 채가 전부인 경우가 한국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파트 한 채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대다수가 결혼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솔직히 지원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아. 지원을 받고 그 지원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부를 더 확 불려가야 되는데 둘이서 소비가 늘어버리니까 그냥 집 한 채만 자산으로 남고 대출빚은 갚긴 갚아. 대출빚은 갚긴 갚고 자산으로 남으면서 사실 남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저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순자산 제자리다. 그다음에 연봉 1억인데 통장은 비어 있는 이유. 이게 연봉 1억이어도 계속 통장이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카드를 긁고 내가 월급 받았는데 월급 다음 날에 카드 결제 날이야. 이제 카드 이체가 빨리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합산소득 600이면 420만 원씩 모으면 1년이면 5천이잖아요. 이 5천을 연수익률 10%로 가정해가지고 그냥 돌려보면은 엄청난 수치가 돼요. 나중에 30년 지나가지고 하면은 막 거의 50억, 100억 돼 있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잘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쌓이냐? 자, 생활 수준을 혹시 올리고 싶다. 혹시 올리고 싶으면 순자산 단계가 올라갈 때 정도만 올려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이거예요. 자, 이게 제가 봤을 땐 기준은 이거예요. 자, 그냥 1억으로 할게. 지금 이 14억 이러니까 좀 헷갈린다. 자, 예를 들면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1,000억이야. 근데 1,000억까지는 솔직히 좀 가기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억까지로 한번 목표로 잡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100억을 갔어. 자, 그러면 그 전에 10억을 갔어. 1억을 갔어. 이때만 조금씩 소비 수준을 올리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차이가 크다고 느껴지는데 제가 왜 이렇게 잡았냐면 3층이 1억 모이면 10억을 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제가 그 저번에도 한번 그 자산 진단표 만들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가 지치는 구간이에요. 3층이. 뭐냐면 여기 1층에서 2층 해가지고 열심히 모았어. 그래서 3층으로 가긴 갔어. 근데 이제 3층이 딱 되니까 이거 좀 약간 나 이제 저축도 더 이상 못하겠고 되게 힘든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참아야 돼. 여기서 무조건 참아야 돼. 여기서 못 참으면은 안 돼요. 여기서 참아야 돼요. 자산 목표를 잡아야 되는 금액을 얼마로 보여야 되냐 뭐 이런 거 영상으로 올릴 때도 10억으로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때도. 그러니까 저는 기준이 이건 지금 달러 기준이라 그런데 10억은 넘겨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에요. 지론. 그러니까 노력하면 그리고 10억 넘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10억을 넘기기 전까지는 소비를 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생활 수준은 저 단계마다 오를 때마다 좀 생활 수준을 올리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인상분을 자동이체로 먼저 투자로 보낸다. 자, 이게 소득 인상분은요. 바로 그냥 자동이체를 걸어라. 제가 이거는 이제 좀 제가 썼던 방식이긴 한데 내가 이번에 올랐어. 돈이 좀 소득이 뭐 상여금이 나왔어. 그거 쓰지 마. 쓰지 말고요. 바로 그냥 자동이체 미리 걸어놔요.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수입 중과분의 70%를 저축 투자로 고정. 네, 이거는 제 기준을 써놓은 거예요. 70%. 사실 70% 정도는 해야 된다. 70% 정도를 위상으로 이렇게 넘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0억을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절약을 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자, 노동 레버리지. 이거는 주로 이제 외주를 주거나 내가 창업을 하거나 이제 뭐 이렇게 했을 때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거 자본 레버리지겠죠? 자본 레버리지. 70%요. 네. 돈이 돈을 벌게 한다. 인덱스 투자. 제가 일단 써놓긴 했어요. 적립식 인덱스 투자. 이게 제일 무난하니까. 일단은 고민 안 해도 되고 실제로 수익률도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방식이니까
그다음에 뭐 배당 임대 수익으로 하신 뭐 슈드 같은 거 세팅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그 슈드 쪽도 좋은데 저는 부동산 리츠 이런 것도 좋아하는 스타일이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뭐 고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포트폴리오에서 나오는 연수익이 월급을 넘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연봉을 넘는 순간 이 정도 될 때까지는 참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배당을 하든 뭐 임덱스로 해 가지고 뭘 하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한번 써 놓긴 했어요. 이제 요즘에 하도 SNS나 유튜브 뭐 이런 거 인플루언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콘텐츠 레버리지는 주로 이제 뭐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죠. 글, 영상, 제품 하나가 24시간 365일 전 세계에서 일하게끔 한다 해 가지고 뭐 유튜브로 치면 영상 올리는 거죠. 그쵸? 영상을 올리고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맞아. 3 층이 제일 지루해요. 3 층이 그 순간적으로 정체가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면 투자가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좀 머물고 있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폭락이 이제 3 층에서 올 때 저 때 못 버텨요. 왜냐면 초반 단계 1 층, 2 층은 내가 절약만 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냥 절약만 해도 1억 까지는 그냥 간단 말이에요. 1억에서 10억 될 때 이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쓰게 되죠. 뭔가 투자를 하거나 뭐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생각보다 1억에서 10억까지 갈 때 제 친구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자수성가한 친구들, 무일푼에서 시작한 친구들 기준으로 보면은 1억에서 10억 갈 때가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해요. 컨텐츠 레버리지는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워낙 많은 분들이 자기 그 어떤 뭐 투자 노트나 이런 것도 올리시고 뭐 하니까 뭐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봐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맞아. 3억부터 좀 빨리 오르더라 진짜. 예. 3억부터 좀 빨리 오르고. 맞아. 주식 투자 그러니까 딱 저 때가 제일 불안할 때예요. 이게 제가 저 3 층을 사실 뭘로 얘기하냐면은 자 여기 3 층인데 여기가 뭐냐면 그릇을 바꿔야 되는 시기야.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1 층, 2 층은 그냥 내가 소비만 줄이고 절약하고 기본적으로 250, 300을 벌면 가능해요. 근데 여기 3 층이 이제 그거거든요. 딱 여기가 노후 대비의 기준선이에요. 노후 대비. 딱 4 층으로 올라가면 노후 대비가 되거든요. 4 층부터 노후 대비가 되는데 3 층까지는 노후 대비가 안 돼. 사실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노후 대비는 안 돼요. 그 집을 이제 뭐 금융자산으로 다 바꿔가지고 뭐 순자산 한 5억 들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살 수는 있어요. 당연히 잘 사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조금 그래도 여유를 즐기면서 하는 노후 대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4층은 가야 돼. 예. 그러니까 4층은 가야 되는데 이 4층을 갈 때가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내가 내 성향을 한 번쯤 버려야 되는 시기가 와요. 이게 뭐냐면 1 층, 2 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정 성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정 성향만으로도 3 층 초입까지는 다 가요. 근데 3 층에서 4 층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모험을 걸어야 돼. 모험이 없이는 여기까지는 못 가거든. 4 층까지는. 그러면은 내가 원래 안정지향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4 층으로 가려면은 내 삶의 태도랑 내 그릇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거의 다 막혀요. 여기 지금 3 층 여기서 거의 다 막혀요. 실제 뭐 당연히 통계상으로도 너무나 명백히 나오는 부분이고 저희 그 가계동향 복지조사 같은 경우에서도 그게 중위 자산이 거의 3억 초반대거든요. 가구 기준으로. 딱 여기에 다 막혀 있어요. 여기 3층이.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가는 거가 이제 좀 다른 거죠. 예. 대부분의 사람 노력만 3층까지는 갈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딱 10억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10억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렇다. 맞아, 맞아. 근데 이게 비슷하더라고요. 주변에도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은 절약은 3층 초입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제 3층 후반부에서 4층 여기까지 가려면 이제 좀 쉽지 않아진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1, 2층은 절약이 통해. 3층 초반까지도 통해요. 근데 요 다음부터는 수입을 늘려가지고 뭐, 그러니까 뭐 개인 사업을 하거나 뭔가 이런 조치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레버리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노동 레버리지, 자본 레버리지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면 이제 일단은 10억은 못 넘어가는 것 같아. 근데 충분히 자본 레버리지를 쓴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는 많이 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어렵고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안정상향이어도 분명 3층 초입까지는 가는데 내 성향을 내려놓거나 내가 어떻게든 이거를 바꿔서 나를 어느 정도 변화시켜야지 4층까지 간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이제 생존 자본 만들고 수입 이중화하고 이건 일단 부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원래는 몸값 인상도 하면서 두 번째 수입원이 생겨야 되는데 부업을 하거나 이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는 저축률 40% 이상으로 돼 있는데 저는 이제 50% 이상으로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리고 1층에선 당연히 부채 정리부터 시작하셔야겠죠. 부채 정리부터 시작을 하고 고정 지출 줄이고요. 고정 지출을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동 투자. 그냥 저도 딱 여기가 이제 주식 구간이었거든요. 3층이. 여기 3번이.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주식을 좀 했었기 때문에 개별주로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별주로 했는데 그 적립식 인덱스 그냥 하셔도 충분히 여긴 넘어가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뭐 QQQ만 해도 이거는 넘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뭐 백테스트 돌려봐도 뭐 QLD나 뭐 TQQQ까지 하지 않아도 그냥 뭐 일반적인 QQQ나 뭐 여러 가지 ETF만 이제 인덱스를 추종하는 걸 좀 하면 거의 요 정도까지는 거의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3억에서 10억 레버리지 점프한다. 자본 콘텐츠 노동 레버리지 결합. 시간과 수입을 분리하는 구조 설계. 지금 나오죠. 예. 시간하고 수입을 분리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여기에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라는 거죠. 예, 그냥 이거는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쪽으로 가서 이제 점프를 하는 거예요. 레버리지로. 자본 레버리지를 쓸 수도 있고 대출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업에다가 투자하고 콘텐츠를 뭐 해서 뭐 여러 가지 영향력을 키운다든지 노동 뭐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어쨌든 이 단계는 기본적으로 거쳐야 된다. 15까지는. 이건 이제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이거를 안 해요, 다들. 그리고 막 절약 얘기를 하면 진짜 경기를 일으켜. 예, 절약 얘기만 하면 일단 경기가 나옵니다. 경기가 한국은 절약해라. 너 인생 라이프의 어떤 그 소비 수준을 줄여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 발작을 합니다. 진짜. 예, 그래서 저는 그렇고 그리고 이거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거를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여기 1층에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 1층에 있어요. 1층. 1층에 있는데 4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여기서 이제 자본 레버리지를 쓰고 이거는 뭐 나쁜 것까지는 아니야. 근데 안정적인 걸로 한다고 하면. 근데 보통 여기 1층, 2층 있잖아요. 1층, 2층에서 보통 지금 이번에 하이닉스 레버리지 들어간 친구들, 뭐 레버리지 들어간 친구들 뭐 했을까요? 1번, 2번에서. 4번을 한 거예요, 4번. 1번, 2번에서 4번을 한 거예요, 바로. 물론 저도 처음부터 어느 정도 주식은 투자하라고 해요. 근데 1번, 2번에 있는 사람이 아직 지금 내가 생활비도 없고 고정 지출도 제대로 잡지도 못했고 아직 몸에 익지도 않았는데 4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된다. 물론 여기서 그 노동 레버리지나 자본 레버리지는 처음에 뭐 사업화를 하는 거나 이런 본업에 집중하는 분야로 레버리지를 쓴다. 그거는 저는 찬성이에요. 당연히 찬성인데 여기서 자본 레버리지를 쓸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느 정도 시드는 확보하고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1번 여기서 지금 이걸 4번을 해요. 진짜. 설령 좀 이렇게 해서 벌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순식간에 무너져.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는 순서대로 해야 된다. 어느 정도는. 물론 뭐 1번부터 내가 사업을 차려가지고 이게 무자본 창업 같은 거 있죠. 무자본 창업 같은 걸 해서 소득을 늘려가고 뭐 본업에 집중하면서 이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제 돈이 없는데 이거를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레버리지까지 많이 쓴다. 그렇죠. 레버리지 그러니까 맞아요. 제 푸니님 말씀이 맞는데 레버리지를 쓸 거라면 이 뭐냐면 내가 투자의 경험을 좀 쌓아가지고 이게 확실하다. 90% 이상이다. 이 정도 감이 와야지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투자의 경험도 없는 친구들이 여기 1번에서 4번을 한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게 물론 일부는 성공하겠죠. 일부 사람들은 성공할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근데 상당수는 실패하죠. 제 친구가 저보다 돈 없고 집안도 가난한데 저한테 자기보다 더 잘 사는데 왜 그렇게 아끼고 사냐고 꼽줍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좀 모아가면서 경험을 좀 쌓는 시기가 필요하고 보통 여기 1번, 2번에서 1억까지 갈 때 이때 경험을 쌓게 돼요. 얘가 뭐 예를 들면 개별주도 한번 해보고 ETF도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면서 좀 시드도 마련하면서 간다면 보통 1번, 2번 하면서 자연스럽게 경험이 쌓이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서 1번에서 4번을 따라하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예,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속도를 잡아보는 세 가지 함정이다 뭐 해가지고 자,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 수입이 오른 만큼 소비가 따라오르면 순자산은 영원히 제자리다.
그 소득이 그래서 인상을 하는 수준에 따라서 뭘 하시면 된다. 그냥 자동이체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내과에서 송송님 말씀이 맞아요. 본업에 일단은 제대로 하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정말. 이게 그건 기본이고 그걸로 모인 걸로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부동산이나 이런 거 좀 안정적인 걸 추천드리는 게 본업에 집중하면서 그냥 아 뭐 저거 하나 보이는 집 하나 사고 본업 하나 하면서 뭐 큐큐큐 집어넣고 이런 게 더 돈이 많이 되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그다음에 시간을 파는 구조를 좀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번아웃. 건강하고 관계랑 신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부를 파괴하는 거를 세 개로 봤어요. 건강, 관계, 신뢰. 자, 그래서 건강은 챙겨야 된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건강 챙기라는 게 놀라는 얘기가 무조건 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챙겨 먹을 건 챙겨 먹으면서 일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건강이라는 거는 챙겨 먹을 거는 제대로 챙겨 먹고 예를 들면 뭐 명상을 한다거나 약간의 이제 기본적인 휴식을 하면서 일은 해야 되겠지만 건강은 지키면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관계는요. 관계는 이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 아내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수준의 관계는 돼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관계인데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살면서 굉장히 그 초반이 힘든 구간을 넘어가고 있어. 근데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내 배우자라는 사람이 1층, 2층, 3층을 힘들게 내 배우자가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4층만 가면 그다음부터는 좀 더 쉬워진단 말이죠. 근데 1층, 2층, 3층에서 배우자 또는 주변 친구들 이거를 막아요. 이 1층, 2층, 3층 올라가는 그 단계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관계는 그냥 버리세요. 이런 관계는 유지하실 필요는 없어.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아내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걸 다 이해해주고 집에서도 좀 서포트해주려고 노력하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가구당 수납당 얼마 만들자 이런 마인드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때 내 아내를 버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관계나 이런 부분은 이제 내가 같이 가는 사람 중에서 지켜야 될 관계는 지켜야 되겠고 다만 내가 1층, 2층, 3층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주변에서 방해를 한다. 심지어는 그게 뭐 연인이거나 배우자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관계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셔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신뢰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같은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돈은 소금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메지올리 이 이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다리를 올라가되 올라가는 동안에도 풍경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정상에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보는 사람이 이미 모든 걸 놓친 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말에 공감을 하긴 해요. 하는데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다 돌아보면서 살 수는 없어. 솔직히 말하면 본업에 미친 사람들이나 뭐 일을 이렇게 저같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금요일 저녁에 지금 이렇게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올라가는 동안에 솔직히 풍경을 모든 걸 볼 수는 없어.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풍경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지 풍경을 다 보면서 가라는 건 아니에요. 저의 생각은 그래요. 풍경을 다 보면 안 돼. 진짜 솔직히 말해서 풍경을 다 보면 안 돼. 일부는 볼 수도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의미는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중에 지켜야 되는 걸 뭐라고 보냐면 배우자라고 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나가서 이런 이벤트 정도는 하시라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와이프한테 꽃 한 다발 정도 가져가서 선물도 해주고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요즘에는 워낙에 좋은 게 뭐 카카오톡에서 선물하기로 보낼 수도 있고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꽃 같은 것도 다 주문할 수 있잖아요. 그거나 뭐 그런 거는 이제 좀 저는 챙겨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건강은 챙겨야 돼. 건강은 그래서 먹을 건 제대로 챙겨 먹는다. 인스턴트 먹지 마라. 집에서 차라리 밥을 해 먹어라. 만약에 맞벌이거나 이제 부업도 뛰고 있고 여러 가지 본업에 집중하느라 해 먹을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사 먹어도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집에서 해 먹어라. 네. 솔직히 말하면 집에서 해먹는 게 가장 건강하다는 거 아시죠? 집에서 해먹는 음식이 가장 건강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체적 부도 이제 좀 챙겨야 되는데 체력과 건강은 조금 챙겨야 된다. 근데 본인 불안과 걱정에서 자유로운 마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안과 걱정이 전혀 없이는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불안과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올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약간 이제 저게 저렇게 되면 좋긴 하는데 예를 들면 본업에 집중하다 보면 저는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본업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본업에서 실수할까봐 그게 두려워. 그래서 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사건 이걸 막 전전긍긍을 하고 내가 뭐 사건 이거 하나 안 풀리면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심장이 약간 두근거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집을 사는데도 대출을 굉장히 많이 끌어다 쓰니까 이득이 많이 나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그 대출을 받았어. 대출 받으면서 마음이 편하신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건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불안과 걱정에서 자유로우면서 갈 수 있는가는 조금 모르겠어.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그래도 풍경을 바라볼 수는 있는 사람이 되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영원히 불행한 거 아니냐, 영원히 행복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저 아까 정신 불안과 걱정을 느낀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 삶이 뭐 불행하냐, 행복하지 않냐. 그건 또 아닌 거예요. 내가 불안과 걱정이 들지만 정신적으로 그런 것도 당연히 경험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과정과 이제 살아가는 삶이 전반적인 관점에서 충분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야지 어떤 분들은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런 거 보고서 이제 이런 책 중에 또 이런 부분에 꽂히시는 거야. 예. 불안과 걱정에서 자유로운 마음, 정신적 불을 일구면은 된다. 뭐 돈은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불안과 걱정은 인간의 이제 성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다만 전반적인 관점에서 내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만족하고 또 더 나은 어떤 삶이나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더 훨씬 행복에 가까운 길이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 많은 행복의 비밀도 내가 성장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보통 행복하더라.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굉장히 열심히 해드리고 있고 형사소송도 열심히 해드리고 있으니 주변에 홍보랑 이제 선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